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경유세 뜨거운 감자입니다. 상대적으로 영업용, 산업용으로 쓰이는 데다가 서민층이 사용하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한편 승용 경유차, 특히 외제차죠. 또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배경에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경유 차량이 지목됐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의 핵심 무엇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 알아봅니다.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만약 농업에 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편입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소득 수준과 사회적 지원입니다. 일단 정부가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를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월요일은 생생 장바구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싱한 농수산물 정보 외에도 오늘은 해외 청년 농업 인턴 정보까지 다양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경유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 정말 뜨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경유값 인상 관련 용역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보도가 되면서 이렇게 뜨거워진 건데요. 현행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의 경유값을 적게는 90%, 많게는 125% 휘발유 가격 대비입니다. 이만큼 올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재부, 청와대는 그런 적 없다, 후퇴를 했습니다. 의견을 뒤로 숨겼고요. 12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아주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에 대해서, 특히 경유 가격에 포함된 세금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바로 미세먼지 대책 때문이죠. 경유차에서 뿜어내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다, 이런 원인 때문인데 그 근거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서민들, 생계형 소상공인이나 용달차 등을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면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들도 있긴 한데요. 이 논란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이 관련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죠.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여론이 뜨거워져서 지금 일단 정부도 조심스럽게 후퇴를 했는데요. 예. 일단 국책연구기관들의 보고서지 않습니까? 경유값을 올리겠다라는 방향이 일단 보고서의 주 배경인데 이 방침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경유값 인상 논란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 그동안에 뭐 수차례 논란이 있었고요.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경유차가 친환경차로 분리해서 이 보급을 확대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보급이 확대되니까 과거에 설정했던 이 경유값 인상 계획을 변경해서 그동안에는 또 경유값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왔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경유차가 상당히 많이 팔렸죠.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하고 이제 경유차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게 제시되자 또 이 정부에서는 이제 경유차는 이 바로 환경 문제의 주범이다. 예. 이런 또 평가도 내리게 됩니다. 특히 일각에서는 뭐 국책연구기관 일부에서도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동안의 혜택을 좀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지금 주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 경유값 인상의 이 단기 처방 이거보다는 좀 여러 분야에 미칠 영향을 좀 꼼꼼히 따져본 후에 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경유값을 인상해도 이 경유차 소비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단지 영세업자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불만만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청와대도 이렇게 회배한 사실이 없다,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담배세와 유사하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담배 좀 덜 피게 하겠다고 담배값 올렸는데 결국 담배값은 올라가서 세금은 늘었지만 담배는 줄지 않았다. 지금 경유 소비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위원님? 경유값 올려도 경유차는 줄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노후 경유차 폐차를 하면은 일부 이제 보조 지원을 해갖고. 네네.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 경유차를 보유했던 사람들이 노후 폐차를 한 후에도. 네. 다시 이 경유차를 구매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유차를 한번 타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경유차의 경제성이 높다. 네네. 솔직히 소비자들이 눈으로 보이는 환경 유해 물질들이 배출되는 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경유차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좀 세금 문제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가 더 대두됐다고 봅니다. 네. 최근에도 정부에서는 세수가 많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네. 경유차를 좀 폐차하는 거는 세금 문제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일단 대통령 공약이기도 합니다. 2030년까지는 승용 경유차 운행 중단할 것이다, 없을 것이다, 퇴출이다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예. 그 배경이 역시 지금 말씀하신 환경 이슈, 미세먼지인데 이게 여러 전문가들마다 의견도 다르고 아직도 경유차가 어느 정도의 이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한다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경유차가 이 미세먼지의 주범은 아니고요. 좀 종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국내 연구도 경유차가 미세먼지와 또 초미세먼지를 발생한다는 데는 좀 동의하고 있지만 네.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게 상당히 분분합니다. 네. 일단 봄철에 극성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이 디젤차 운행 대수는 별로 줄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이 더위와 함께 줄어든 점에 대한 원인 규명 연구가 좀 추가로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네. 참 계절적으로 원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미세먼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또 반발도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리나라의 경유차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디젤차의 비중은 이제 상용차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상용차는 경유차이기 때문에 네. 한 48%를 기록했습니다. 네. 요즘 승용차는 약간 줄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경유차가 보급돼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유차를 줄이면은 이 차량 부문에서의 미세먼지도 일부 줄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2030년까지의 승용 경유차 중단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경우라면 도달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예. 2030년까지 우리 도로상에서 경유차를 없애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도 이 경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보통 자동차를 한번 구매하면은 보통 10년 이상을 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에 10년 이상 자동차 타기 운동도 벌린 바가 있거든요. 네네. 또 앞으로 이 대안이 별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앞으로 몇 년 사이에도 이 경유차가 1년에 승용차만 해도 한 50만 대씩 팔리는데요. 네네. 이것을 결과적으로 대체를 하려면은 전기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전기자동차 물량으로 이것을 대체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몇 년간은 이 경유차 지금 보유자들, 특히 노후 경유차 보유자들도 이것을 폐차했을 경우는 다시 경유차를 살 것인데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유 연한이 10년이 넘어간다면 2030년까지 완전히 도로에서 이것을 퇴출시키겠다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 경유차가 친환경차 대접을 받았던 이유도 사실은 휘발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인데 지금 선택이 애매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금은 정부가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런 거 협의한 바 없다라고 물러섰지만 네. 자꾸 경유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상 얘기가. 네. 문제는 이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생계형 소상공인이라든지 운송영업청학청 물론 이 유가보조금 같은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이런 인상 얘기 나오면 정말 좀 반발이 크거든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네, 정부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네. 신뢰성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또 중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정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경유차 하면 친환경차다, 클린 디젤이다 하면서 네. 구매를 적극 장려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경유 값도 약간 내려졌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촉발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상당히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이제 경유차 사지 말아라. 네. 대안도 없는데 사지 말아라 하고 나서 또 이 경유차 경유 가격까지 올린다고 그러면은 네네. 결과적으로 경유차 값은 또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결국 이중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반발은 좀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라는 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자체를 줄이는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대안이 없이 이렇게 추진된다는 거에 대한 우려인데 국산 경유차도 이제 꽤 세계적으로도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지금 예. 국내에서 이렇게 좀 경유차 축소 정책을 펼치면 경유차 수출하고 경쟁력 하는데 좀 지장 없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또 해외 투자를 통해서 현지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경유차는 주로 유럽하고 인도를 비롯한 일부 신흥국에서 판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EU와 FTA 협정을 통해서 EU로의 자동차 수출을 많이 늘리겠다 하는 방침도 갖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러한 경유차 엔진을 상대적으로 많이 개발을 했죠. 네. 이것이 또 우리 수출 증대에는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단기간 내에 경유차의 그 내수 판매를 이제 금지를 하고 또 이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수출도 둔화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동차 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예. 자, 이 여러 가지 숙제들이 연달아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경유차보다는 더 친환경적인 차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의 대안이 지금 사실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전기차 인프라, 전기차 차체 자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좀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미 정부에서 전기 동력차 장기 계획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말이면은 우리나라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한 급속 2,000대, 완성 18,000대 해갖고 2만 기가 깔리거든요. 네네. 이렇다면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공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기차 수요는 정부가 주는 보조금만큼만 수요 물량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올해 14,000대 정도의 그 보조금 지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팔려도 15,000대를 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1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젤 승용차만 해도 한 50만 대 가까이 팔리는데 네. 이것을 대체하기는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물량이라고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사실 전기차 하면 보조금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는데요. 가격이 비싸서, 그러니까 초기니까 지금 개발 비용 때문에 보조금이 비싼 건가요? 이게 보조금 없이 좀 가격이 저렴해지는 날도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해 말로 이제 세계 전기차 보급 대수가 한 200만 대밖에 안 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만 자동차 보유 대수는 10억 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아직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네. 결과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라서 전기차의 판매 물량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올해 10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텐데요. 넘어가면서 판매는 급증을 하고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또 가격이 떨어지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크기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네. 이러한 난제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기차가 급속도로 판매가 증가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 친환경성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체들이 결국 전기차의 성능 향상하고 가격 하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장과 정책의 시차는 약간 맞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시장은 아직 전기차로 발을 들이밀진 않았는데 일단 정책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사실 LPG차의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도 나오는데 이것도 현실성 없다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네, LPG차도 연비면에서는 좀 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좀 수출의 의존도가 상당히 해외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LPG 차량의 판매는 상당히 적은 물량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수출도 해야 하고 또 해외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이러한 면에서 LPG 차는 너무 시장이 작다는 것이죠. 네. 즉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최근에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내수 시장만 보고 LPG 차종을 개발해서 판매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소비자들도 이 LPG 차종의 성능의 한계 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LPG 차량도 단기적으로 볼 때 이제 제한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경유 가격 또 경유 차량의 제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대안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 정책은 몰아붙이긴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결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소비자들의 불만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투명성을 가지고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유차 판매를 촉진해온 이러한 정부가 소비자들의 이중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요. 빨리 이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소비자들이 좀 안심하고 자동차를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또 환경 문제도 동참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듣다가 다양한 의견들 또 경제 관련해서 드는 생각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요. 이 방송에서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나누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안전하게 갓길에 세워두시고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드립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은 귀농 이야기입니다. 뒤어서 이어질 인터뷰가 바로 이 귀농, 청년들의 농업, 농촌 정착금 지원 관련된 얘기인데요. 농촌을 떠나서 제2차, 3차 산업에 취업했던 사람들, 도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귀농 혹은 귀촌에도 포함되는 말인데요. 과거에는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한 고령자의 귀농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 농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천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도 귀농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실패도 많고요. 또 이 농촌 사회의 여러 가지 커뮤니티, 이 지역 공동체에 대한 융합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농업인 지원금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촌에 가서도 일단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할 테니 좀 성공할 때까지 농업에 계속 도전해봐라 이런 의미겠죠. 일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산업,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을 살리는 이런 정책 이미 유럽과 일본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말고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귀농 또 농업으로의 취업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현재 시각 3시 26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들 또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 무엇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경제 톱뉴스 2대12 권서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표들을 많이 보는데 요즘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좀 다르다 이런 얘기 있다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에 수도권과 강원권은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고요. 충청권과 동남권, 여기는 뭐 부산, 울산, 경남 이런 지역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곳들의 경기는 1분기보다 개선됐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개선된 지역이 1분기에는 3군데였는데 2분기에는 4곳으로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좀 확산됐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반면에 뭐 대구, 경북, 대경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와 호남권, 제주권은 보합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 제주권은 개선에서 보합으로 후퇴를 했는데 네. 왜 그런가만 봤더니 역시 중국 사드 보복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한 게 좀 컸습니다. 올해 4월과 5월에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261만 명이었는데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로 7.3% 감소한 겁니다. 네. 근데 내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12%가량 늘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관광객 수가 73%나 줄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관광업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 경제에 뭐 이런 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네. 특히 뭐 면세점, 대형마트 뭐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지출하는 곳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 실제로 올해 제주 지역 4월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를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10.5% 줄었는데요. 네. 그래서 4월과 5월 관광 수입을 보니까 2,147억 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부산이 있는 동남권도 사실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뭐 백화점, 면세점 매출 부진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요새 수출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뭐 기계 장비, 자동차 뭐 이런 걸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좀 늘었습니다. 예, 그냥 보통 한국 경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역별로는 이렇게 달랐군요. 부동산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정부가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나요? 네, 뭐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5개 하는 지역본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지역 주택시장 전문가 뭐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매매시장 확장 국면 그리고 지방은 수축 국면에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도권과 강원권은 확장을 또 동남권, 충청권, 대경권, 제주권 이런 데는 수축되고 있다고 본 건데요. 네네. 광역시도별로 보면 이제 서울 지역은
자원 확장, 그리고 경북, 대전, 충북, 경남 뭐 이런 곳은 수축이었습니다. 네. 이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보합을 유지하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올랐고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도 양호했는데요. 반면에 이 지방 주택 매매 시장은 주택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주택 가격과 시장 참가자의 심리도 보합이었습니다. 네. 올해 이 상반기 주택 가격 끌어올린 요인으로는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기 상황 개선, 뭐 강남권 같은 주거 선호 지역에 대한 주택 입주 물량 부족, 뭐 이런 순서였습니다. 이렇게 온도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이제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 매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에서는 과열을 막기 위한 좀 미시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반대로 이제 매매가 부진한 일부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 그리고 자율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 물량을 좀 조절한다거나 구도심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이 계층에 따라서도 세분화하자고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도 세분화가 필요한 상황이군요. 저축은행에서 예적금 들거나 대출 받을 때 절차가 좀 더 간소해진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저축은행은 사실 뭐 예적금 금리가 은행권보다는 높고 대출 문턱은 은행보다 낮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니까 저축은행 여수신 거래자가 519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축은행 이용하려면 뭐 이래저래 필요한 서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간소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대출 받을 때 뭐 대학생 청년증 확인서나 뭐 대출 모집인 체크리스트, 뭐 대출 거절 사유 고지 신청서, 뭐 이런 서류는 기존의 대출 상품 설명서에 통합이 되고요. 네. 저축은행 대출 서류는 지난해 12월부터 14개에서 7개로 줄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줄인 겁니다. 네. 그리고 예금할 때에도 뭐 차명거래 금지 확인서, 뭐 대포통장 제재 확인서, 본인 확인서 뭐 이런 거를 금융거래 신청서에 통합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예금 대출 서류에 한 번만 서명을 하면 여러 항목에 일괄 동의하도록 해서 번거롭게 이제 자필을 기재하는 거를 좀 줄이기로 했고요. 네. 기존 고객 정보도 예금 대출 서류에 자동으로 인쇄가 됩니다. 뭐 이렇게 서류 간소화 그리고 자필 기재 축소는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공정위 김상조호가 출범한 이후로 저희도 관련 아이템을 여러 번 다루는데 이 프랜차이즈의 갑질 논란 커지고 있는데 오늘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인터뷰도 있었고요. 사퇴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미스터피자 창업주의자 회장인 이 정우현 회장이 지금 갑질 논란으로 몰매를 맞고 있잖아요. 네. 네, 정 회장이 체인석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10kg에 7만 원이면 되는 이 치즈를 8만 7천 원에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데요. 네. 검찰은 이제 최근에 본사인 MP그룹과 뭐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 정도 압수수색했고 정 회장에 대해서 뭐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뭐 자금 거래 상황 이런 것도 추적 중이고요. 아마 이번 주 중에 정우현 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오늘 이제 정 회장이 방배동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 뭐 이러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 본사 광고비를 뭐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거나 뭐 회장의 자서전을 이제 가맹점에 대량 강매하거나 또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 가게 인근에다가 보복 출점한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번 수사가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최근에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으로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관행이 고쳐질까 뭐 이런 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릴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금감원이랑도 관련 인터뷰를 만들어 드렸는데 역시 또 사상 최고치가 나왔네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출발해서 계속 이제 그 고점을 높여가다가 좀 전에 보니까 2390.7까지 찍었더라고요. 네. 지난 14일 이후 8개월 만에 장중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운 건데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스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여전했는데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241만 6천 원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4거래일 만에 또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고요. 또 SK 하이닉스 주가도 뭐 52주 최고치 기록하면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가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연말이면 2,600선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6월 마무리하고 나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실적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최근에 또 유가가 급락세인데 이런 저유가 기조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요인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또 저희가 주의할 점 도움되는 이야기들 인터뷰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미스터피자의 갑질 논란을 좀 들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런 갑질 수차례 논란이 됐었는데
생각해보면 잠깐 이슈가 되고 잊혀졌다가 또 다시 터지면 또 주목을 끌고 다시 좀 잠잠해지고 이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갑질이 이런 수사를 계기로 좀 근본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뭐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갑질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이 일자리에 꼽혀 있습니다.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여서도 더 그럴 텐데요.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은 걱정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재난 상황이다. 이렇게 일하죠.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못 구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선호하는 전형적인 일자리, 대기업, 공무원 사실 많이 만들면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해법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책을 오늘 마련해서 뉴스에 화제가 됐었죠. 바로 농업입니다. 요즘은 바이오라는 말도 붙고요. 또 AI 기술과 함께 적용돼서 굉장히 미래 산업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원까지 하면서 청년들을 농업에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좀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은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 이 말로는 좀 쉽게 와닿지 않는데 어떤 제도입니까? 예, 각종 농업 부분의 통계에 의하면은 농업인의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예,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40세 미만 청년 경영주가 지금 전체 경영 중에 1% 수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이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농촌이 전국에 약 3만 6천 개가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면지역이 보통 인구 희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면지역 마을의 경우 40세 미만 농가가 0.24명입니다. 즉 4개의 마을당 1명꼴로 네.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청년 농업인 직불제라고 해서 일종의 네. 기본 소득을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한테 네. 일정 기간 보장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네. 근데 아직 매년 몇 년간을 주겠다라는 것은 아직 농종 당국하고 예산 당국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런 제도가 낯선 게 아니라 해외는 이미 청년들을 좀 농촌으로 혹은 농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일본의 경우는 이미 이제 2012년부터 네. 그전 단계로 넘어가면 한 2007년부터 유사한 정책을 썼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네네. 연간 150만 엔 네. 정도를 우리나라 돈은 한 1,500만 원 되죠. 네네. 그걸 한 7년간 최장 7년간 연간 한 10,000명 이상한테 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본 하면은 보통 고령화 사회를 하는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령화라고 그렇죠. 하지만 농업 부분만 비교해 보면은 청년 농 비중이 네. 저희보다는 오히려 낮습니다. 아, 네. 이런 정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되다 보니까 최근에 일본의 청년 실업 문제가 상당히 호전됐다고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일본의 농업 정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의 대표적인 유럽 전반적으로도 청년 농업인은 상당히 우대하는데 네네. 프랑스의 경우는 좀 더 그거에 더 추가해서 적극적인 청년 농업인한테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요. 예. 그에 따라 청년과 관련해서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높은 청년 농업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정말 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도 소수이긴 하지만 농촌으로 눈을 돌린 청년들이 좀 사회적으로 SNS상에 화제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직불금 같은 지원 제도로 쉽게 농촌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과적으로 농업과 그 주변 산업이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의 우선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네. 양상이 달라집니다. 아, 네. 기존처럼 소수가 이끄는 생산성 중심의 농종으로 갈 거냐, 네. 다수 소농 육성을 통해서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중심으로 가면서도 소농이 지역별로 품목별로 조직화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또 후자 쪽으로 농종의 무게를 중심으로 주어진다면은 네. 얼마든지 농업 농촌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서 농업도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기본 농업 정책이라는 배경이 깔려 있군요. 요즘 뭐 협동조합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그렇죠. 직접 뭐 아주 소규모 농가에 유기농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농업 상황 전체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농업 종사자 수나 농업의 상황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농업을 바라볼 때요. 네네. 그 타 산업과의 비교 관점에서 보면은 네. 이제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농업만큼 그 경제성이 떨어지는 산업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일찍이 타 산업 같은 경우 퇴출돼야 할 65세 이상 농업인들이 55%고요. 네네. 75세 이상도 24%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업의 힘든 실정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농업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은 대다수가 농업 이외의 다른 활동으로 생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업 부분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은퇴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 청년 농업인들이 신규로 이제 진입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고령 농업인의 문제를 농업 일반으로 이렇게 일반화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농업 문제는 이 고령 농업인의 생계 보장과 더불어서 청년 세대로 어떻게 원활하게 경영 이양을 해줄 거냐, 네. 이거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부가가치라든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히 기존 산업과의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뭐 귀농귀촌 종합센터 인터뷰도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네. 막연히 그냥 농촌에 가서 뭐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라든지 변화하는 추세에 맞게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들 모르시거든요. 어떤 점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위원님? 글쎄요, 제가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농업은 그 사회가 얼마나 그 농업을 사회 공공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이 양상이 달라집니다. 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 선진 국가들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정부가 농업을 어떠한 기조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 네. 일자리의 상당량을 또 농업 부분이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농업에 기반을 둔 전후방 산업을 다 합치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과 관련해서는 17%를 차지하고 네네. 제가 작년 연구한 바에 의하면 매년 10만 개의 일자리가 농산업 부분에서 창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들어질 수 있군요. 예,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요새 시대의 화두인데 네. 가장 유명한 산업이 이제 농식품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한편 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네. 농업계 학생들의 과반 이상,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도 30% 수준에서 농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현실에 관련 정책이나 서비스 그리고 관련 교육 등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런 수요 공급 요구가 제대로 매칭이 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 관심의 기저가 그저 막연한 회기 혹은 뭐 귀농 혹은 농업으로의 투신이 아니라 분명히 좀 사회적인 현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제도나 환경 조성 뭐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보니까 뭐 농림부 소관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범부처가 다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지적을 그 연구 보고서에서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우선 뭐 기본 소관 부서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고요. 네네. 예, 우선 그 어떻게 풀어 나갈 거냐와 관련해서 우선 청년 실업 문제, 그다음에 농업 문제는 우선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거 관련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일자리, 그다음에 농업 부분의 청년 유입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아주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네. 그래서 우선 학생들이 좀 더 농업 현장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농업을 알 수 있게끔 다양한 산업협력 교육이 이제 강화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농산업 분야의 고용의 질이 현재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도권 일자리하고의 지방 일자리의 임금 차액이 일정 부분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좀 보전이 될 필요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지자체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복지 여건이
네. 좀 더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산업 분야의 인력 육성, 공급, 활용과 관련해서 농림 분야의 고용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네. 정책 추진 체계가 농식품부 내에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작되곤 했지만 좀 더 네.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통계가 좀 더 제대로 생산돼야겠고요. 그다음에 네. 세부 농산업에도 세부 이제 여러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 산업 분야별로 좀 특성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산업 분야별 그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어떤 취업을 놓고서 청년 한 사람이 선택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인식하에서 말씀해 주신 건데 요즘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부처가 함께 고민해서 같이 협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입니다. 네. 끝으로 이 제도나 정책 혹은 정부 당국자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해 주셨는데요. 네. 이 방송 듣다가 나도 정말 좀 가볼까? 농촌에서 농업에 한번 종사해볼까? 이런 청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농업과 농촌은 이제 식량 안보적 차원뿐만 아니라 네. 국토 환경, 삶, 그다음에 문화 차원의 다원적 가치의 어떤 유지라는 차원에서 네네.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며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대다수가 직장에 종사하면 할수록 이제 회의감에 빠지기 쉬운데 특히 농업 부분은 종사와 더불어서 평생 직장이 되고요. 네. 동시에 자아 실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여감이 어느 산업보다도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더욱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소위 인간의 노동 소외가 심화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시대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이제 아마 이제 청년 기본 수당을 농업 분야 청년들에게 먼저 적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아마 농업에 끼어들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예, 새로운 미래 농업에도 있다라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네, 자, 한 주의 힘을 나게 해주는 한 주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코너죠. 월요일 이 코너 사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제 6월도 끝나가고 7월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농수산 소식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 또 먹거리 물가 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생생장바구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7월이 다가옵니다. 참 어릴 적 추억, 원두막 막 이런 것들도 떠올리는데요. 왠지 네. 여행 가고 싶고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은데 좋은 정보 있습니까? 네, 벌써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번 여름 여행 꿀팁, 바로 KTX 사랑여행입니다. KTX 사랑여행이요? 네. KTX는 왠지 아주 빠르고 뭐 최신 기술 이런 느낌이고요. 사랑여행 이러면 한 몇십 년 된 것 같고 약간 느낌이 그런데요.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 KTX에서 선보이고 있는 리얼 반값 여행인데요. 네네. 10월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이번 기획은 사랑여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2명에서 최대 9명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네. 출발일 기준으로 7일 이내 KTX 왕복권을 이용하면은 반값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대요. 네네.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출발하는 기차 중에 일부를 프로모션 상품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합니다. 2명 이상 9명 이하 굉장히 오붓한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격도 저렴하다고 하고요. 또 KTX니까 빠르잖아요. 여행 시간도 네. 단축되겠네요. 맞아요. 이 비용이 절반이다 보니까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겠고요. 또 기차 여행하면 좋은 점이 참 많잖아요. 도로가 아닌 밭이나 산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게 참 매력이겠고 네. 누군가가 운전을 해도 따로 안 해도 되니까 다 같이 독서를 하거나 대화를 하기가 참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KTX 사랑여행이라서 저는 반드시 2사람이 가는 거로 생각했는데 네. 여러 명이 다 같이 9명까지 가능하니까 가족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오붓하네요.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식품 청년 해외 개척단을 모집한다. 이건 뭔가요?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AT는 아시다시피 농수산식품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수출, 우리 농수산식품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AT가 수출 미개척 지역, 인도, 태국, 베트남,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은 9개 국가에 파견돼 시장 개척단을 선발하고 있어요. 네.
7월 13일까지 지원받고 8월 한 달간 교육 후에 3개월 동안 해외로 파견 나가게 됩니다. 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선발돼서 이렇게 한 3개월 파견 나가게 되면 혜택도 있겠죠? 네, 우선 해외에 직접 가서 농수산식품이 과연 어떻게 수출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고요. 네. 예를 들어 바이어 매칭이라던가 시식회 같은 행사 직접 함께 참여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이번에 선발되면은 지원될 사항이 참 많은 게요. 항공료, 숙박비뿐만 아니라 체재비도 한 달에 100만 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네. 게다가 월 통신료까지 일정 금액 제공해 드리니까 선발자분들이 해외에서 생활 부족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또 알찬 인턴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냥 고생만 하는 인턴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경험이 되는 인턴 기회를 AT에서 마련해 주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요즘 또 워낙 이 청년 취업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관심이 많으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발됩니까? 네, 학력 제한 없이 만 34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34세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네. 네, 아무래도 해외에 파견 가시는 거니까 토익 800점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지원 가능하십니다. 네. 1차 서류 면접 후에는 서류 심사 후에는 2차 언어 면접을 보는데요. 네. 영어를 공통적으로 보고 제2외국어가 가능하시다면 또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역량이나 적극성, 향후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최종 합격자 29분이 결정됩니다. 네,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여러 가지 통신비까지 지원되면서 알찬 인턴 AT가 준비했습니다. 농업이 향후 미래 산업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전 세계를 무대로 좀 그런 감각 키워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문의 전화 564-9111 서울입니다. 564-9111 걸어서 이 청년 해외 농산물 수출 인턴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소식 알아보죠. 네. 네, 이번 주는 올라가는 품목이 청피망과 쪽파가 있겠는데요. 네. 피망은 요즘 출하 지역이 교체되는 시기여서요. 경남 진주와 창녕에서 강원도 평창과 인제 쪽으로 지역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공급 물량이 살짝 불안정해져서 가격이 오름세 보이겠고요. 또 쪽파는 시금치처럼 혼행성 작물이어서 날이 더워지면 생육이 좋지 못합니다. 네. 주산지인 충청도 아산과 서천 쪽에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가격이 약간 상승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남과 북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이 출하 지역 바뀔 때 일시적으로 가격 올라가는 거 좀 감안하시고요. 쪽파 왠지 파전을 해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먹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품목은 뭔가요? 내려가는 품목은 감자와 당근이 있는데요. 네. 감자는 노지감자 출하 지역이 전남 보성에서 장진 구미까지 또 확대되고 있어서요. 자연히 공급 물량 증가하겠지만 또 요식업소 수요는 줄어들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겠고요. 또 당근은 재배 면적이 늘어났고 작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면서 가격 떨어지겠고요. 네, 자 가격 떨어지는 품목들 또 관심 있게 보시고 알뜰한 장바구니 채워가시기 바라고요. 날이 더워지니까 사실 살아있는 이런 생물 수산물보다 냉동 수산물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맛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안전한 게 좋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또 중량 위반을 하는 그런 얌체 사업자들이 있다고요. 네, 제가 이런 사건 하나씩 터질 때마다 전달해드리면서도 참 화가 나는데요. 네네. 냉동 수산물의 무게를 허위로 표시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냉동 키조개 제품 용량을 800g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종량은 589g 정도인 거죠. 네. 여기에 얼음막을 과다하게 더 씌워서 중량을 메꾸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얼음값도 받은 거군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초순부터 말까지 실시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용량이 부족하거나 얼음막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포함해서 총 27개 업체가 적발되었고요. 영업소 폐쇄와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 먹는 음식들 또 여러 가지 양심적인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건강도 맛도 행복도 줄어들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좀 중요하게 같이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 관련 위반 행위 또 불량식품 1399로 신고하면 되는군요. 네, 맞아요. 네, 민원 상담은 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1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이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이 얼음덩어리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아라고 할 때는 1399 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PD님.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했습니다. 8037님, 0426님, 5259님, 6817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8037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